3대 운동 위주로 해라. 프리웨이트 복합 운동부터 해야 한다.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바벨을 사용한 프리웨이트 운동은 단순 머신 운동보다 뭔가 더 원초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줍니다.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느낌을 주는 3대 운동과는 달리 머신은 뭔가 보조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주장도 한몫합니다. 3대 운동이 핵심입니다. 찌질이처럼 머신으로 깔짝대지 마세요 라고 외치면서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뽑아버리는 마초적인 모습만큼 형님이라 부르면서 구독과 팔로우를 누르고 싶게 만드는 행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3대 운동을 포함한 바벨 프리웨이트 운동이 머신이나 케이블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운동을 프리웨이트와 머신으로 나누어 한쪽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주 복잡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합시다. 남자가 요리를 더 잘하는지 여자가 요리를 더 잘하는지 굳이 싸워야 할까요? 지금 왜 굳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나요? 성별이 아니라 그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 시키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운동을 머신과 프리웨이트로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근성장이 목적이라면 근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을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프리웨이트면 프리웨이트를 고르고 머신이면 머신을 고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요리라면 굳이 쓸데없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 시키면 됩니다. 저희가 운동을 나누는 기준은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그러지 않은 운동이지 프리웨이트와 머신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희의 근육은 지금 저희가 벤치프레스를 하는지 체스트 프레스를 하는지 하마와 힘겨루기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육은 지금 저희 손이 뭘 들고 있는지 모르고 오직 자신에게 가해지는 기계적 장력과 대사 스트레스만 느낍니다. 지금 당장 손에 바벨을 쥐고 있는지 머신 핸들을 쥐고 있는지 하마의 엉덩이를 밀고 있는지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을 통해 가장 많은 기계적 장력과 대사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면 바벨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스트 프레스를 통해 가장 많은 기계적 장력과 대사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머신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3대 운동을 포함한 프리웨이트가 머신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머신이 프리웨이트보다 열등한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신은 프리웨이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더 우월하면 우월하지 열등하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발 포지션, 그립 넓이, 허리의 아치 모두 신경 써야 하고 바벨이 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프리웨이트 특성상 움직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테크닉이 부족할 경우 바벨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바벨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 근육이 100%로 힘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벤치프레스는 가동 범위도 약간 아쉽습니다. 바벨이 가슴 밑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흉근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고 또 그립 넓이에 따라 양팔이 마지막에 끝까지 모이지 않기 때문에 대흉근이 끝까지 수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 지점까지 수행하면 바벨에 깔릴 위험이 있어서 운동 강도를 완전히 끝까지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상 방지 측면에서도 위험합니다. 이를 보완한 컨버징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봅시다. 머신이기 때문에 기술적 진입 장벽이 아주 낮아 초보도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테크닉을 많이 연습하지 않아도 근육이 100% 힘을 생성해 근비대에 아주 유리합니다. 또 손잡이가 가슴 너머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잘 늘어나고 양팔이 모이기 때문에 근육이 잘 수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지점까지 혹은 그 이상 운동에도 깔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 지점 이후에 부분 가동 범위를 수행해 운동 강도를 아주 높게 가져가 근비대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프리웨이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머신입니다. 뇌피셜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과학적 근거를 봅시다. 카일 A. 하이델이 발표한 2022년 메타 분석은 당시 존재하는 머신과 프리웨이트를 비교하는 모든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비대 측면에서 프리웨이트와 머신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근육 부위를 타겟하고 같은 운동 강도 그리고 같은 운동 볼륨으로 수행했을 때 둘은 동일한 근성장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렝스는 어떨까요? 3대 운동을 통해 기본기를 쌓아야 머신을 포함한 모든 운동에서 좋은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프리웨이트를 잘하면 머신도 잘하지만 머신을 잘한다고 꼭 프리웨이트를 잘하는 건 아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약간 직관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더 어려운 동작을 마스터하면 그것보다 쉬운 동작은 더 잘 마스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해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렝스는 동작 특기적입니다. 팔씨름 선수는 팔씨름을 가장 잘하고 멀리뛰기 선수는 멀리뛰기를 가장 잘합니다. 벤치프레스를 잘하고 싶으면 즉 벤치프레스 중량을 빠르게 늘리고 싶으면 벤치프레스를 해야 하고 체스트 프레스를 잘하고 싶으면 체스트 프레스를 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도 정확히 같은 말을 합니다. 머신으로 운동한 집단은 프리웨이트로 운동한 집단보다 머신에서 많은 스트렝스 증가를 경험했고 반대로 프리웨이트로 운동한 집단이 머신으로 운동한 집단보다 프리웨이트에서 더 많은 스트렝스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냥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따라 그 운동의 스트렝스 증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스트렝스는 완전히 동작 특이적이라는 주장을
주장을 지지해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봅시다. 머신도 아니고 프리웨이트도 아닌 중립적인 동작에서 스트렝스를 테스트했을 때 두 집단은 동일한 스트렝스 증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벨 운동이 더 실용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스포츠를 할 때 더 강해지고 싶거나 운동선수로서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머신보다는 더 실용적인 프리웨이트를 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저희가 흔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달리기, 공던지기, 수영, 씨름, 팔씨름 이렇게 프리웨이트도 아니고 머신도 아닌 제3의 중립적인 동작에서 스트렝스 증가는 머신을 사용하든지 프리웨이트를 사용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리웨이트를 사용한 집단과 머신을 사용한 집단은 중립적인 동작에서 같은 스트렝스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이로써 프리웨이트의 만능론을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몸 좋은 사람들은 다 3대 운동 위주로 하던데 그러면 3대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닌가? 저는 3대 운동이 나쁘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3대 운동은 그 자체로 전혀 특별하지 않고 그냥 여러 운동 중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3대 운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머신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몸짱들이 물론 3대 운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머신을 사용했어도 지금처럼 좋은 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운동 종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운동 종류보다 운동 강도, 운동 볼륨, 운동 주기, 이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운동 종류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몸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3대 운동을 추천하더라. 몸 좋은 사람이 머신을 추천하는 경우는 자주 본 적이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대 운동이 훨씬 유명하고 3대 운동을 하는 사람 자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머신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풀과 3대 운동을 사용하는 사람의 풀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절대적인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많은 몸짱이 해당 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대신 체스트프레스, 머신, 핵스쿼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과거에 다른 3대 운동으로 정의되었다면 지금과 동일하게 어쩌면 더 많은 몸짱이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며 이 새로운 3대 운동의 우월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앞서 요리를 하는 예시를 사용했습니다.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을 때 왜 굳이 남녀를 나누어 생각하느냐는 예시였습니다. 운동도 똑같이 생각합시다. 굳이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나누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가장 도움되는 동작을 고르면 됩니다. 특정 동작을 수행했을 때 자극이 더 잘 가고 회복이 더 빠르고 경험적으로 근성장이 더 잘 일어난다면 그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운동 종류와 선택에 너무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동 종류를 얘기하는 김에 여기서 고립 운동과 다관절 운동의 차이도 잠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다관절 운동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운동 초보라면 다관절 복합 운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고립 운동으로 깔짝거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관절 복합 운동 위주로 해라. 그런 말을 정말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립 운동과 다관절 운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피셜로 당연히 복합 운동 위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을 한번 따져봅시다. 다관절 운동과 고립 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관여하는 관절의 개수입니다. 다관절 운동은 2개 이상의 관절이 관여하지만 고립 운동은 1개의 관절만 관여합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바로 모멘트함이 달라집니다. 덤벨 체스트 플라이와 덤벨 체스트 프레스를 비교해봅시다. 왜 체스트 프레스로 더 많은 중량을 들 수 있을까요? 비록 같은 중량을 사용하긴 하지만 관절에서 무게까지의 거리가 다릅니다. 플라이를 할 때는 팔을 쭉 뻗었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인 모멘트함이 길지만 프레스를 할 때는 팔을 구부렸기 때문에 파란 선인 모멘트함이 짧습니다. 그러면 같은 중량을 더 쉽게 들 수 있으니까 고중량을 칠 수 있으니까 프레스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중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부하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더 많은 중량을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이 항상 더 우월하진 않습니다. 근육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부하를 생각했을 때 이는 관여하는 관절의 토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슴 근육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토크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토크는 힘 곱하기 모멘트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멘트함은 저항과 회전이 발생하는 곳까지의 수직 거리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림에서 파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은 그냥 쉽게 중량이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두 상황에서 중량이 같기 때문에 힘은 같습니다. 하지만 관절에서 저항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플라이에서 모멘트함이 더 큽니다. 따라서 힘과 모멘트함 이 둘을 곱했을 경우 토크는 플라이에서 더 크게 됩니다. 같은 중량을 사용해도 플라이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프레스로 같은 토크를 만들어 근육에 같은 양의 부하를 가해주고 싶다면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복합 운동은 모멘트함을 줄여 토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중량으로 근육에 더 적은 부하가 가해지고 같은 부하를 위해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립 운동은 모멘트함이 증가했기 때문에 토크 또한 증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중량으로도 근육에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지고 같은 부하를 위해 더 가벼운 중량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다관절 운동과 고립 운동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무슨 마법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모멘텀, 토크, 그리고 중량이라는 요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관절 운동이 정말
정말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아니 그러면 저희는 모든 운동을 수행할 때 최대한 모멘텀을 줄여서 가장 많은 중량을 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합시다. 팔꿈치를 완전히 구부린 상태로 수행해서 30kg 덤벨로 운동합시다. 아니 왜 굳이 팔을 펴서 가벼운 중량을 듭니까? 모멘텀을 줄여서 중량을 늘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 자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냥 팔꿈치를 완전히 구부리고 팔을 몸통 가까이에 붙여서 또 반동을 많이 사용해서 그냥 깔짝거리는 이상한 고중량 사르레를 해야 합니다. 머신 팩덱을 할 때도 팔을 굽힌 상태로 수행해서 최대한 많은 중량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체스트 플라이, 바이셉 컬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접근은 작은 중량에서 큰 효과를 얻자, 즉 동일한 혹은 더 가벼운 무게에서 최고 효율을 뽑자 라는 그런 근비대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가벼운 중량을 사용해도 동작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동일한 자극을 얻을 수 있다면 피로와 부상 방지 측면에서 굳이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멘텀을 줄여서 더 많은 중량을 드는 것이 본질적인 근비대 이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관절 운동 또한 저희가 모르는 마법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다관절 운동이 고립 운동에 비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비대 측면에서 둘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운동의 다양성을 위해 둘 다 골고루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과학적 근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버리 로사가 진행한 2023년 메타 분석을 봅시다. 다관절 운동과 고립 운동을 비교한 연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연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당 연구는 7개의 연구를 종합하여 다관절 운동과 고립 운동이 가지는 근비대 효과의 차이를 관찰했습니다. 우선 집단은 3가지로 나뉩니다. 다관절 운동만 수행한 집단, 고립 운동만 수행한 집단, 그리고 둘 다 수행한 집단, 모두 같은 운동 볼륨과 강도를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단 간 아무런 근비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관절 운동, 고립 운동, 그리고 둘을 같이 수행한 집단도 다관절 운동만 하거나 고립 운동만 한 집단과 별다른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앞서 모멘텀에 관한 내용을 지지해 줍니다. 다관절 운동과 고립 운동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다양성을 위해 둘 다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둘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부분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다관절 운동의 장점을 봅시다. 다관절 운동은 우선 효율적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약간의 햄스트링, 둔근, 기립근을 한꺼번에 단련합니다. 데드리프트 또한 기립근, 승모근, 둔근, 햄스트링 등 많은 근육을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때 다관절 운동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근육을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점으로 다관절 운동은 고중량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중량 저반복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로는 반복 횟수가 3에서 6인 세트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팩덱 플라이로 3RM을 할 수 있나요? 팩덱 플라이나 레터럴 레이즈로 3RM 혹은 6RM 이 정도의 고중량을 수행하면 팔꿈치나 이두근이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중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관절 운동이 당연히 모멘텀을 줄였으니까 당연히 절대적으로 더 많은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절대적인 중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 횟수로 상대적인 중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 수 있는 횟수로 봤을 때 1RM에서 5RM이 고중량, 6에서 12는 중간 중량, 12 이상은 저중량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중량과 저중량 골고루 수행해야 근비대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과거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고립 운동만 한다면 1RM에서 5RM으로 운동 볼륨을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덤벨 체스트 플라이로 3RM을 할 수 있나요? 정말 어렵죠. 하지만 벤치프레스로는 가능합니다. 어깨 운동의 경우 숄더 프레스와 레터럴 레이즈, 하체 운동의 경우 스쿼트와 레그 엑스텐션, 등 운동의 경우 랩풀 다운과 암풀 다운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고중량 운동은 항상 다관절 운동에서 가능합니다. 근비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반복 횟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중량 저반복 자극을 위해 다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관절 운동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다관절 운동으로 특정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면 삼각근은 로우와 풀업, 풀다운만으로 확실하게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또 햄스트링을 구성하는 4개의 근육 중 넙다리 두갈래근의 짧은 갈래는 고관절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무릎 관절만 거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같은 힙힌지 동작으로는 완벽한 햄스트링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짧은 갈래가 제대로 자극되지 않기 때문이죠. 해당 근육은 무릎을 접었다 펴는 레그 컬 종류로만 제대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두근과 삼두근은 단순 다관절 운동으로 완벽하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다관절 운동에서 팔 근육이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벤치프레스를 RP10까지 할 때 실제로 실패 지점까지 가는 근육은 대흉근입니다. 비슷하게 로우나 풀업에서 실패 지점까지 가는 근육은 이두근이 아니라 등 근육입니다. 물론 팔 근육도 사용되긴 하지만 근육이 단순히 사용되는 것과 자라기 위해 충분한 자극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마라톤을 뛴다고 온몸의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팔 근육이 단순히 사용됐다고 해서 성장을 위해 충분히 자극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두근과 삼두근이 최적의 성장을 위해 자극되려면 이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고립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관절 운동의 또 다른 단점은 다른 근육의
개입이 늘어 피로가 많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면 그냥 모든 게 하기 싫어지죠. 다 귀찮고 힘듭니다. 바이셉 컬과 같이 전혀 겹치는 근육이 없어도 무거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후에 퍼포먼스 저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관절 운동은 많은 중량을 사용할 수 있고 타겟 부위 외에 개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신적 피로를 생성합니다. 이는 몸의 회복과 이후 수행하는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립 운동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봅시다. 고립 운동의 장점으로는 적은 피로로 많은 양의 운동 볼륨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강철 다리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제 다리는 제대로 자라려면 주 30세트는 해줘야 합니다. 이 30세트를 다 바벨 스쿼트로 할 것인가요? 아마 무릎이 작살나거나 힘들어서 살 의욕을 잃을 것입니다. 둘 다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릎이 작살났기 때문에 살 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관절 운동은 많은 피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많은 볼륨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고립 운동은 적은 피로로 많은 볼륨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한때 레터럴 레이즈만 주 35세트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삼각근이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많은 피로를 생성하는 오버헤드 프레스로는 비슷한 정도의 운동량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립 운동의 단점도 봅시다. 우선 고중량을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짚고 갑시다. 금비대는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반복 횟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중량 저반복 세트를 수행하려면 다관절 운동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팩덱 플라이 4RM을 하다가 이두근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레터럴 레이즈 3RM 하다가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고립 운동은 주로 가벼운 중량으로 고반복 세트를 수행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운동 종류와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동 종류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너무 집착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이 가끔가다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최적의 가슴 운동인가요? 덤벨 체스트 프레스가 더 좋나요? 바벨 벤치프레스가 더 좋나요? 이렇게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흑백 논리의 질문과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장 좋은 최적의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각 동작만의 이점이 있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운동 종류, 운동 선택을 신경 쓰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운동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근성장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볼륨, MEV라고 하죠. 이게 10세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10세트 이하로 운동했을 때 아무런 근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당 신체 부위별로 3세트만 하고 저에게 와서 랩풀다운이 더 최적인가요? 풀업이 더 최적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냥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단 운동량부터 늘려서 MEV를 넘읍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헬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혼란스러움이 바로 운동 요소의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님을 가르쳐 드릴 때 이 계단 그림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요소는 수능도, 올라갈수록 강도, 볼륨, 주기, 운동 선택, 테크닉, 템포 등이 나옵니다. 이런 체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회원님은 운동 선택을 운동 볼륨 위에 둔 것이죠. 우선순위를 알고 계셨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체계와 단단한 기본적인 기초가 있어야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이 많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정리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모든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팔랑귀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되죠. 하지만 정보의 우선순위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기초가 다져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의 우선순위 계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 보디빌딩 가이드 A to Z입니다. 일회성 정보, 즉 물고기를 하루 잡아주는 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소비할지 알려주고 보디빌딩의 전체를 근거 기반 정보로 아우르는 교재입니다. 아래 고정 링크에서 교재 소개와 체험판, 또 인스타그램에서 후기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